시간을 거는 라디오 2부입니다. 7번째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또 그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부러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렇지만 차마 안녕하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요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 하소연을 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니까요. 10월 중에 훈련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4급 판정을 받아 4주간의 짧은 훈련 기간이었습니다만 짧았던 4주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상담, 그 상담이 문제였습니다. 말했듯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4급 판정을 받았고 때문에 전문적 상담이 강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겼기에 상담을 받더라도 별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상담은 간단했습니다. 몇 가지 대화를 나눈 후 문항지를 기입하게 되었고 추가된 문항지를 포함해 총 2개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더군요. 전문적 검사라는 이유인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같은 뻔한 문항이 없는 자연스러운 질문지였습니다. 문항지 제출 후 돌아와 그날 저녁까지도 평범하게 일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긴급하게 중대장님의 호출이 있었고 몇 마디의 대화를 나눈 후 외진이 결정되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별일 아니라 믿었습니다. 외진 가는 버스 안에서도 훈련을 빠진 즐거움을 만끽했으니까요. 하지만 검사의 결과가 상담과 진료로 내려진 병명이 참 무서웠습니다. 고기능성 자폐의심. 전자는 제쳐두고 후자의 한마디만으로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자폐라는 말이 참 끈덕지게 달라붙더라고요. 의사분도 말하는 걸 크게 원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상적 생활을 했고 크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다만 군이라는 조직은 보고를 필요로 하고 문항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대략 감정지수 15점, 사회 적용 점수 160점, 이것이 제 결과였습니다. 감정지수는 일반인이 만점 200점에 일반인 기준 120이 나오며 히키코모리 같은 사회성 장애가 50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15점을 차지했지만 여기까지는 단순한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회 적용 점수 160점이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15점 수준의 감정 결과를 가지고 있으나 인식과 학습으로 형성된 사회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한 차례의 검사로는 결과를 내기 힘드니 차후 정신과의 상담을 권유한다고 하셨고요. 불안했던 저는 훈련소를 마친 뒤 곧바로 정신과 상담을 약 2주간 받았고 결과는 고기능성 비언어적 사회장애 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플러스 착한 아이 증후군이 합쳐진 결과로 굳어지는 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결과도 덤으로 받았고요. 일반인들은 대화를 한다, 공감한다, 대화를 이어나간다의 메커니즘을 저의 경우는 대화를 한다, 대화의 뜻을 고민한다, 뜻을 이해한다, 상황에 맞추어 상대가 어색해하지 않을 어휘를 선택한다, 대화를 이어나간다 같은 개념으로 실행되기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착한 아이 증후군이 동반된 상태여서 모든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이적인 행동을 제공해야 하기에 더욱이요. 차라리 몰랐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진단을 받고 난 이유가 문제더라고요.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매일같이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한테는 진짜 이성밖에 없었구나 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를 쓰기엔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줄이겠습니다만 공통적 특성인 무교, 적은 대화, 자극 욕구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나날이 굳어질 때마다 참 가장 무서운 점은 제 병명을 검색했을 경우 나오는 글이 대부분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상종하지 말라는 글들이 대부분이란 겁니다. 그 말대로라면 저는 기피해야 될 사람이고
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싫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그만이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난 후에는 고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제가 하고 싶던 글을 포기하고 타인과의 접점이 적은 공무원 쪽으로 공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니 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단순히 독서량만 높이고 있었던 때라 차마 부정은 못하겠더라고요. 매일같이 상담을 할 때마다 예술 쪽으로는 자제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특이성이 이상하게 발휘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서 언젠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결국 지금은 공부밖에 없는 느낌입니다. 공부라도 안 하면 전부 놓아버릴 것 같아서요. 하소연이 길어졌네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였습니다. 저와 같이 꿈꾸던 일이 제한되며 생활이 억제되고 암으로써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하고 싶은 것, 지금이 아니면 못하는 것 다 하고 사세요. 한 달 전에도 저도 그게 당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읽고 나서야 후회하는 중입니다.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은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 치료도 받고 있고 의사분도 너무 자각하지 않으면 충분히 정상생활은 무리가 없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대부분이 정상적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수고분이 털어놓고 싶은 것 다 털어냈네요. 부모님한테도 차마 죄송해서 못 말했거든요. 친구들도 당연하고요. 또 남기고 싶은 말이라면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여도 혼자서 노력하는 사람이요. 가끔 말하던 도중 이질감을 느껴도 한순간의 착각이라고 여겨주시길 조금 바라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험으로서 학습해야 되고 학습 후에는 얼마든지 어울릴 수 있습니다. 남들과 어울리길 바라고요. 시원하네요, 정말이지. 너무 이상한 말들 뿐이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다들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는 2부의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에 코멘트를 달기엔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껴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 반복했습니다. 아마 사연의 주인공도 같은 심정이었을까요? 본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고민하고 걱정한 심정이 그래서 잔잔히 전해졌습니다. 걱정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며 오늘날의 가장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걱정이 키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일에 몰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긴장을 풀고 내년에는 몸도 마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길 바라며 조심스레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re leaving me. I
맥시밀리언 해커의 헬프 미 듣고 왔습니다. 몽환적이면서도 구름에 붕 떠있는 느낌이 들었네요. 이어서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이니모 방송을 보며 편안한 밤을 보내고 있는 새청자입니다. 연애라. 새청자에게 연애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섬주섬 썰 주머니를 펴보자면 저는 지금 곧 2년째 연애 중인 커플입니다. 커플.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고 예쁜 단어죠. 그런데 제가 요즘 그 연애가 달달하지 않아요. 이때껏 연애를 할 때 저는 아팠던 경험이 대부분이었어요. 저의 전 남자친구들은 투정 부리는 게 듣기 싫다는 소리를 한 적도 있고 또한 저를 예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끝은 좋지 않았죠. 그런 것을 몇 번 겪다 보니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생기더군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이 사람은 나의 무엇을 보고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라는 듯이 이상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아마 이때에는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과 식사 자리 도중 우연히 저는 그분들 중 한 분의 지인분과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웃음 코드가 맞고 잘 이해해줘서 그런지 지인분과 그 뒤로도 꾸준히 연락을 했고 그리고 그에게서 고백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백을 받자마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진심일까? 내가 너무 설레발하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외로워서 날 붙잡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꾸준히 보여준 이 사람의 진실된 모습 덕에 저는 이분과 연애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남자는 여자가 너무 마음을 주면 떠난다고 하잖아요. 전 항상 그런 두려움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 커플은 더 이상 풋풋하고 예쁜 단어가 아닌 무겁고 심오한 단어로 다가오더라고요. 커플들끼리 당연시 나오는 이야기지만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해왔어요. 저도 너무 기뻤죠. 열심히 노력해서 예쁘게 청혼하겠다는데 어느 누가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려면 나는 결혼 자금부터 준비할 시간이 조금 긴데 이 사람이 나를 그 긴 시간까지 기다려줄까?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좋은데 사람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년을 사귀었어도 순간 정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헤어지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한번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괜히 안 좋은 옛날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 사람은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너무 밉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네가 남자친구에 향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네가 그와 함께하기 싫은 거다. 전혀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저는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과연 나를 친구로서 좋아할까? 내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건 아닐까? 뒤에서 날 험담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님 다들 한 번쯤 경험해보고 생각해보는 것들 중 하나를 제가 겪고 있는 과정인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의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남에게 사랑받는 자신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사랑받는 당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자신에게 조금 더 용기를 주는 게 어떨까요? 예쁜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라며 제 선곡으로 노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네가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날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네 영원할 줄 알았던 지난 날의 너와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자우림의 25, 21 듣고 왔습니다. 25살과 21살, 많은 일을 떠올리게 하는 나이네요. 개인적으로 시건라에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이었는데 마침 선곡이 비어있어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번째 사연입니다. 세아, 전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나름 괜찮은 곳입니다. 인천에 있는 국립대입니다. 경영학과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경영학과에 다녀서 뭘 하냐고. 개나소나 경영학과인데 이제 메리트도 없지 않냐. 사실 이 과를 다니는 저로서도 많이 느껴요. 배우는 거라곤 경영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 뿐인데. 사실 제가 사회에 나가면 피고용인으로서 일을 하지 경영자로서 일을 하진 않잖아요. 졸업까진 2년 하고도 1학기가 더 남아있고 군대도 남아있어서 시간이 아직 많다고 볼 수도 없지만 또 어찌 보면 그리 길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잘하는 건? 이런 고민을 벌써 2달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불행하게도 나오질 않네요. 굉장히 두려워요. 아직은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어 그나마 마음 편히 지내지만 졸업을 하게 되면 사회라는 전쟁터에 울타리 하나 없이 나가서 알아서 무기 들고 싸워야 하는데 그 무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세희님도 저 같은 시기가 있으셨나요? 혹 있으셨다면 조언 아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누구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겪곤 하죠. 제가 가슴 깊이 새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업은 좋아하는 것보다 남들보다 잘하는 걸 선택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죠. 가장 큰 첫걸음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재능이 있는가에 대한 빠른 판단,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시도하는 것 또한 빠르게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어린 학생 시절, 큰 꿈도 좋지만 어울리는 꿈을 찾길 바라며 신청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제는 존댓말이 편하대죠.
우리만 알던 그 언어들 그 비밀 얘기들 우리 이젠 그저 아는 사람 생각이 나겠죠 그대 이름 세 글자 들려오면 바람 불지 않아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그대 소식을 만나게 되겠죠 마치 12월의 어느 날 눈이 오는 것처럼 살다 몇 번쯤은 눈물이 내려오겠죠 그땐 누가 내게 말해줄래요 울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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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면 모든 게 더 힘들 뿐이라던 그대 얘기 어쩌면 오늘을 다 알고서 알려준 건가 봐 잊으려 할수록 그댄 떠올라요 피할 수 없는 바람 나의 온몸에 불어올 땐 차라리 난 익숙해질래요 마치 4월의 어느 날에 봄이 오는 것처럼 얼어붙은 그대 이름도 녹아주겠죠 그때까진 내게 말해줄래요 울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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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기억할 테니 그댄 날 잊어요 무거운 마음에 괜히 내가 좀 더 밉지 않게 마치 12월의 어느 날 눈이 오는 것처럼 살다 몇 번쯤은 눈물이 내려오겠죠 그땐 누가 내게 말해줄래요 울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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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의 괜찮다 듣고 왔습니다. 벌써 사연은 10번째 사연인데요.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비로그인 시청자입니다. 제가 21살에 군 입대를 한 뒤 처음으로 했던 연애 이야기입니다. 때는 12년 7월, 폭염주의보 발령이 떨어진 어느 여름. 저는 이름도 없는 20번 훈련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이등병이라는 계급이 생겼습니다. 9월 초 눈치도 군기도 움직임도 아픔도 뭐 하나 제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신병이 되었습니다. 11월 29일
저는 친한 동생과 전화를 하던 중 동생이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빠 외롭다면서? 제가 군대 입대를 하기 전 자주 만나서 놀던 동생에게 저는 장난치듯이 외롭다고 몇 번 말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진심 반 농담 반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아니, 군인을 누가 만나고 싶어해. 군인이어도 상관없대? 얼굴도 모르는데 나도 그 사람 얼굴 모르잖아. 근데 예쁘냐? 등 제 질문의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상관없대. 괜찮아. 20살의 아가씨와 군인 아저씨라 하며 속으로 그 모습을 그려보던 도중 저는 동생이 제 쪽에 만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2월 9일 추운 겨울 자대를 배치받은 지 어느덧 3개월에서 4개월이 지날 무렵 저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휴가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 4박 5일.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 제게 생겼습니다. 12월 15일. 저에게는 4박 5일, 남들에게는 4.5초의 출타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병소를 걸어나가며 저도 모르게 미친놈 마냥 웃음이 자꾸 터져 나왔습니다. 그 당시 휴가를 나가는 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부대를 벗어난 저는 2시간이 걸려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거의 잠잘 때 빼고는 집 밖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짧은 머리에 큰 안경,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작은 체구, 171cm의 작은 키에 저와 나란히 서 있으면 손가락 한마디 차이가 나던 그녀.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담배를 피우는 그녀의 모습. 이것이 제가 본 그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녀와 아는 동생, 그리고 저, 3명은 많이 놀았습니다. 함께 같이 놀면 친해질 줄 알았지만 저와 그녀의 거리는 쉽게 좁혀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버버거리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녀 앞에만 서면 온몸이 벌벌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물들어가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런 말도 못하는 바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답답했는지 동생이 그날 참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같이 놀 때는 항상 아는 동생이 둘이 같이 붙어 있으라고 자리를 내주는 등 중간중간 저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서로가 좀 더 친해지도록 도와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사귀는 거야? 라는 동생의 뜬금없는 말 한마디는 제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의 행동이 영 답답했는지 아님 커플로 엮여주고 싶었는데 동생은 계속해서 그럼 이제 사귀는 거야? 이제부터 사귈 거야? 언제 사귈 거야? 등의 말을 제게 참 많이 날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녀의 눈치를 봤습니다. 싫어하진 않을까? 혹시 부담스럽지 않을까? 내 외모가 역시 별로일까? 역시 군바리를 누가 좋아해줘? 나쁜 생각들로 가득한 저의 머릿속은 가득 차올랐습니다. 제가 혼자 김칫국 들이키기 바쁜 와중에 참 신기하게도 그녀의 옆모습의 얼굴을 많이 훔쳐봤습니다. 부정맥인가 싶을 정도로 심장은 요동치며 수전증에 걸린 사람 마냥 손은 지 멋대로 벌벌 떨리고 한시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기에 바빴습니다. 너무 아름답지도 엄청 귀엽지도 매우 매력적이거나 섹시하지도 않은 평범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4박 5일이 지나 부대로 복귀할 시간이 왔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길. 저는 몇 가지 사실을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이 이제 사귀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결국 정식으로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진 않았으며 두 번째는 제 군복의 왼쪽 가슴 주머니에 그녀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다는 것. 부대로 복귀 신고를 한 제게 다가오는 동기들은 하이에나 같은 눈빛으로 일동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초. 내게는 4박 5일, 남들에게는 4.5초. 저의 첫 휴가는 4.5초로 끝났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저는 다시 군 생활에 녹아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에 녹아들어가는 제게도 잠시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 정비 시간.
참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막내들을 제외하면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입니다. 막내였지만 저는 그래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통화를 하는 것이 제 막내 생활의 활력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잠들기 전 흐릿한 그녀의 옆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웃으며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중순 시간이 흘러 막대기 2개가 되었습니다. 일병. 저와 동기들은 서로의 계급을 바라보며 장난을 치다가도 선임이 부르면 일병 땡땡땡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닌 이등병, 일병 땡땡땡 하며 말 실수를 반복하던 나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당직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병 땡땡땡은 면회 준비를 마치고 당직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일병 땡땡땡은 면회 준비를 마치고 당직실로 오길 바랍니다. 이상. 딴소리입니다만 당시 면회를 나가는 계급을 살펴보면 병장부터 시작해서 이등병까지 다양했습니다. 면회를 가는 이들은 계급을 떠나서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병장들도 시키잖아 하며 이등병들과 일병들에게 양탈을 부리며 근처에 있던 상병 한 명이 김병장님 그럼 제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병장님이 미친놈아 네가 왜 나가? 하며 투닥투닥 거리면서 어느덧 얼굴에 정말 크든 작든 미소 한 개는 달고 나갔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면회를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면회를 온 그녀에게 저는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속으로 걱정을 하며 저 멀리 면회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남들은 관심도 없는 전투화에 광을 내고 베레모의 각을 잡고 군인이 할 수 있는 꽃단장을 하는 저의 노력을 알 리가 없는 그녀는 저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의 얼굴도 열심히 훔쳐보며 자꾸 올라오는 웃음을 참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심심해진 저와 그녀는 밖에 나가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하고 담배도 한 대씩 나눠 피우며 이야기를 계속 나갔습니다. 이곳까지 찾아와준 그녀에게 고맙고 미안한 저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에게 눈을 감아달란 뒤 손을 내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어캣처럼 잠시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저는 벌벌 떨며 전진을 하여 그녀의 입술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순간 어디서 그런 에너지를 끌어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성이 쏘아올린 공이 저의 본능에 닿는 순간 아쉽게도 저의 입술은 그녀의 이마에 도착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저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종소리가 떠올렸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여성의 피부가 부드럽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갑작스럽고 황당한 돌발 행동에 당황했을지 모를 그녀의 표정은 생각보다 무덤덤했으며 오히려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직 사귀는 거 아닌데? 엿됐다. 혹시 나 저지른 건가? 나 엄청 실수한 거 아닌가? 하며 저는 나쁜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재빠르게 사과하며 사과를 했고 조금 시간이 흘러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랑 사귀어줄래? 뻔뻔한 저의 물음에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고 그렇게 그날의 면회는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잘 들어갔는지, 잘 지내는지 하는 의미 없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답을 주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루하루 계속 조심스러워졌고 고장난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그녀를 재촉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대답 못 들었는데 언제 해줄 거야? 몇 분 후 저는 수화기를 제자리에 두고 공중전화 부스를 나오며 터질 듯한 웃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자꾸 얼굴에 미소가 생기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1위를 명받았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반전이 있는 사연이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행복한 우연과
행운의 인연 등 인생의 이벤트는 불시에 찾아오곤 하니까요. 안타깝게도 사연의 청취자분은 솔로라고 합니다. 또 다른 행운의 인연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번 노래는 제가 선곡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was a little girl alone in my little world who dreamed of a little home for me. I played pretend between the trees and fed my house gas sparking leaves and laughed in my pretty bed of green. I had a dream I could fly from the highest swing. I had a dream. Long walks in the dark through woods grown behind the park. I asked God who I'm supposed to be. The stars smiled down at me. God answered in silent reverie. I said a prayer and fell asleep. I had a dream that I could fly from the highest tree. I had a dream. Now I'm old and feeling gray. I don't know what's left to say about this life I'm willing to leave. I lived it full, I lived it well. As many tales I live to tell. I'm ready now. I'm ready now. I'm ready now to fly from the highest wing. I had a dream. 프리실라 안의 드림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가수인데 음색이 정말 취향이라 앞으로도 자주 들을 것 같네요. 자, 시간이 흐르고 흘러 벌써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사연인데요.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인님. 저는 지난 여름에 시험을 끝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사연을 올렸던 수험생입니다. 첫 사연을 올릴 때만 해도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도 에어컨을 틀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어느덧 두 계절이 지나 추위에 떠는 겨울이 오고 말았습니다. 우선 결과부터 말하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합격의 기쁨을 나누기보단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쁘다는 마음은 그닥 들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안도의 마음이었고 하나의 고비를 넘은 기쁨보다 다가올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이것만 끝나면 해결된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고등학교 시절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 그러면 다 잘 될 거다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범생이었던 저는 어른들이 말씀하셨으니 그런 줄 알고 공부를 했었고 남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대학생활. 그러나 당연하게도 선생님의 말과 다르게 대학생활은 새로운 도전과 좌절로 가득 찼습니다. 인간관계, 연애 문제, 진로 문제 등 공부라는 명목으로 유예된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정말 대학을 가면 아무 걱정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 같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혹시 세희님은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책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애벌레가 길을 가다가 애벌레로 가득한 높은 탑을 봅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탑의 정상을 오릅니다. 주인공 애벌레도 위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음에 답답해하며 탑을 오릅니다. 마침내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탑에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주위에는 수많은 같은 탑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마치 허무한 정상에 오른 애벌레와 같았습니다. 정상에서 멍하니 있는 애벌레 곁으로 나비가 다가갑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애벌레는 탑을 스스로 내려와 고치를 만들고 나비로 변태합니다. 나비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며 윤동주 시인의 글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이 정상에 올랐으니 끝났다는 아닌 것임은 확실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합격이라는 사건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즐거워하기보단 담담하게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며 때로는 질책도 받고 야근에 괴로워도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준비했을까라는 자괴감도 들겠지만 죽으림으로 정상에 올라서 허무함에 빠진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애벌레가 되고자 합니다. 혹시나 한창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에게 제 이야기는 합격생의 허세 내지 사치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글을 마무리하며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행복한 과정이 수험생활 중 제가 찾은 나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험 공부란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이후에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만 나오는지 당일 컨디션은 어떤지 운적인 요소가 당락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정이 행복했다면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결과와 무관히 나에게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은 앞으로 나의 삶에 귀중한 재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앞두시는 분들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결과뿐 아니라 과정이 있어서 행복하시길, 나만의 나비를 찾아가시길 기원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11번째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나홀리 높은 산에 올라 정상에 섰을 때 펼쳐지는 풍경을 보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작아진 걸까? 내가 커진 걸까?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가치를 찾는 것. 만약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으면 됩니다. 하나의 산을 멋있게 넘고 드넓은 바다의 항해를 시작한 우리 주인공에게 있는 힘껏 박수를 쳐드리며 마지막 신청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버스에 앉아 내 곁으로 보이는 과거를 지나가 한참이나 달려 도착한
천국이란 정거장 이곳에선 복잡한 얼음이나 저먼 날 빈곤에서 초라한 얼굴이 돼 걱정 따위는 안 해도 돼 이는 강제로 매일 해지는 밤에도 책을 펴고 지루한 반에 써내 청춘을 썩힐 필요 없단 뜻이네 하지만 이곳에서 난 너무 어려서 알바나 일을 해서 용돈을 벌어서 쓴다는 건 꿈인걸 게다가 놀이터서 저녁 늦게 들어가면 콩구멍이 나는걸 버스는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흘러 천국을 벗어나고 싶단 실망이 든 건 결국은 어려도 해결하기 어렵고 짜증스런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건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명랑 만화 속의 내용처럼 장난 같은 상상만 하면 돼 하지만 그 천국에도 지는 그림자 날 기다리던 꿈의 종지부는 불시착 난 사실 얼굴을 가린 절름발이었어 어느샌가 무관심으로 바뀐 타인의 눈과 입 불확실한 비탈길을 따라가는 내 잃어버린 아니 있었던지 기억도 나지 않는 우정과 사랑 그 모두를 찾아 난 천천히 전학원으로 한 걸음을 더 거슬러 들어가 한편으론 처음으로 맞는 서슴없는 변화 허나 중요한 건 무엇보다 주목받고 싶어 난 전국 행렬차 티켓을 바지에 쑤시고 이래 피곤해 지친 몸도 자리에 눕히고 빙고를 외치고 보니 조금 이상해 모든 이가 내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해 가식적인 날씨로 날 지독히 반기며 마치 꼭 관심 어린 사람인 척 나를 만지고 장난치려고 해니네 아 진짜 왜 이래 나 내릴래 Ma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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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명랑 만화 속의 내용처럼 간단하게 상상만 하면 돼 하지만 그 천국에도 지는 그림자 날 기다리던 꿈의 종지부는 불시착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냐? 글쎄,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저 하늘의 천사들이 정한 규칙에는 열받음이나 절망 등 격한 느낌을 덜 받는 것과는 얼만큼 더 많은 포만감을 얻냐는 것만을 기억하라고 정답은 후유증 없는 마약을 웃으면을 하라 수천 년을 살다가 무엇을 찾다 죽었을까를 물었는가 그러면은 항상 즐거운 상상 그것뿐 즐거운 마약을 느껴들봐 내 몸 따위에 생존까지 괴롭다니 마약을 해보라지 항상 늘 행복하지 사람들의 속앓이는 차가운 물에 녹았지 난 안 그래 못할 듯이라면 반항을 했던 장님도 하지 쉼없이 미소 짓고 길거리에 뒤덮인 인형에 씌워진 이념이란 지워지기도 쉬웠지 이런 이 거리에 이루어진 기적인 거지 이것이 찢겨진 비현실적인 천국의 거리 천국에 가는 모든 게 명랑 만화 속의 내용처럼 잠깐만 상상만 하면 돼 하지만 그 천국에도 지는 그림자 날 기다리던 꿈의 종지부는 불시착 붉은 태양이 저물고 달이 떠오르길 반복한 12달. 웃음과 눈물이 얼룩져 더욱 단단해진 마음을 둔 채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한 해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게 작년과는 같은 모습일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받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이 낫습니다. 새로운 나를 향한 길의 시작선에서 새롭게 주어진 시간들을 끌어안으며 여기까지 시간을 걷는 라디오 저는 1월의 세인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정든 옛집이 푸른 고향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친 하루 끝에 떠올려
내일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난히 차가운 서울밤 공기 고개 들어 뿌연 밤하늘 작은 나의 별을 찾는다 해질녘 빠지는 냄새를 맡으며 흙놀이 하던 꼬마 아이들 엄마의 부름에 하나둘 사라져간 아이들 모두 어디에 있을까 떨어지는 저 별 하나에 내 12살 내 20살 이렇게 져가고 오늘도 내 집 앞을 서성거리는 서울의 밤 나에게도 힘든 어느 날 돌아갈 수 있는 작은 집이 있었으면 문을 열고 들어서 나를 따스하게 반겨줄 그런 내가 나고 자라 살고 있는 곳은 왜 이리도 매일이 낯선 건지 2시의 밤은 너무나 화려해서 내가 빛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떨어지는 저 별 하나에 내 12살 내 20살 이렇게 져가고 오늘도 내 집 앞을 서성거리는 서울의 밤을 쏘아올리던 작은 봄바를 가득히 나 혼자 뱉어서 반짝이는 한강 오직 날 다독이는 서울의 밤 세인라이브 구독해요, 줄차해요, 팔로우해요.